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손평 1차 3과목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도시에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님들은 오히려 1과목인 상법, 2과목인 재보험법령보다는 3과목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그것은 기본 이론이나 그게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만약에 기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쌓아두면은 1과목, 2과목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1과목, 2과목 만점보다는 3과목, 우리 재배학이 더 만점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점을 향해서 한번 달려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들은 또 차차 우리 공부하도록 하고요. 교재 바로 들어가 보죠. 제일 먼저 275쪽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죠. 작물에 식물이 있는데 이게 작물로 바뀌는 거죠. 식물을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로 바꾼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에 인간이 필요한 이용성과 그 다음에 경제성, 이것이 동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물의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기형화. 원래 기형이란 단어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지만 우리 재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죠, 기형화란 단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부위나 특정 성분이나 특정 향이나 이런 것들을 특화한다라는 점이 강력하게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만한 상추 잎이 있었다 한다면, 지금은 뭐 개수나 장의 문제로 다루는 게 아니라 무게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를 키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상추나 배추의 엽채류는 잎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과나 이런 것들은 당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형화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재배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량의 3요소, 수량이 최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3요소를 삼각형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출제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 삼각형의 길이가, 지금 그림은 뭐 같은 길이는 아니네요. 길이가 같다고 전제를 했을 때 이게 최대의 수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량의 최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배 환경, 재배 기술, 그다음에 유전성인데, 만약에 유전성이란 단어가 지문에 없다, 그럼 이것은 품종의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품종이라고 하는 게 지문에 없이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유전성, 이 세 가지만 나올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품종을 가지고도 문제를 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달리해서 276쪽을 보게 되면은 이 작물의 분류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분류는 중요하죠. 분류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용도에 따른 분류예요. 용도. 그렇다면은 우리는 작물의 분류에서는 용도에 따른 분류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식용, 작물이 있죠. 식용은 우리가 주로 먹는 주식인 곡류, 그다음에 콩과 같은 두류, 감자, 고구마와 같은 서류, 이런 것으로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식용 작물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예작물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공예작물. 이 공예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종의 이것은 그렇죠? 가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2의 생산의 의미가 들어있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보다는 질, 품질을 더 중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공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된 원료에다가 무엇인가 새롭게 추가하는 그런 기능이 강하죠. 물론 식용도 우리가 벼를 재배했으면 벼를 도정을 해서 즉 껍질을 벗기고 그다음에 현미를 벗겨내서 백미로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공예작물은 여러 가지 가공할 수 있는 것들인데 실제 최근에 나왔던 게 뭐가 나왔었냐면은 공예작물 중에 이 섬유작물이 출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함정이 있었던 거죠. 아마 이런 경우에는 젊은 수험생들은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있으신 수험생님들은 오히려 쉽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화 솜 만드는 것이죠. 아마는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씨로 기름 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마로 이렇게 린넨이라고 하는 이러한 섬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축의 사료도 뭐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 뭐 대마 그러면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마가 용도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지 원래 대마는 삼배 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삼배를 만들기 위한 원료로서 말을 재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잘못 사용돼서 대마 그러면 우리가 좀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의 그 목적은 모직 다시 말해서 이 섬유를 만들기 위한 작물이었다. 그런데 그거가 뭐가 있냐면은 수세미가 있었어요. 최근에 나온 문제가 수세미가 있는데 이 수세미가 무엇인가 하고 궁금하게 얘기는 수험생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수세미 그러면 예전에 그 박과 채소예요. 그래서 마치 오이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오이보다는 길고 더 굵어요. 그렇다고 호박에 비하면은 호박은 둥근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식용으로 잘 하지는 않아요. 식용을 하진 않는데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 수세미를 푸른 상태에서는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안에 섬유질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수세미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세미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부엌에서 설거지 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완숙이 되면은 안에 이렇게 섬유 형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완전히 겉껍질을 벗겨내고 이걸 가지고 수세미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화학적으로 만든 수세미 등장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사라진 건데 그러나 지금은 활용도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세미는 역시 어쩐다 이 섬유 작물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를 달리해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사료 작물이 있는데 277쪽에 사료 작물이나 그다음에 녹비 작물 아니면 우리가 식용 작물 이것은 출제를 했을 때 물론 일반화되는 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사료 작물이다, 이것은 녹비 작물이다, 이것은 식용 작물이다라는 개념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쓸 때는 이 알곡 형태를 수확하는 걸로 식용이 많고요. 이 사료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청예,
청의 작물로서 수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축의 먹이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료도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 사료도 있겠고 그것을 농우 사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영양가는 적지만 꼭 동물에게 필요한 사료가 있는데 그런 영양가가 적은 사료를 우리가 이제 초사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가축의 먹이로 사용되는 건 청해로 사용되는 건 사료가 할 수 있겠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일리지. 사일리지용이나 이런 엔실리지 이렇게 만드는 것은 사료용이에요. 그런데 이 자체 식물체의 잔해물을 그대로 경운해가지고 이용을 한다. 경우는 노타리 작업이에요. 그대로 이제 잔해물을 그 자체로 토양에서 잘게 썰어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형태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분해가 되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료 작물로 이 클로버 계통이나 엘펄퍼나 아니면 그라스 계통을 재배를 했어요. 그런데 미처 다 수확하지 못하고 남은 잔해물이 있다. 그런데 목적은 원래 그것이 사료용이었지만 실제 그 일부를 남겨두어 가지고 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한 원료로 썼다 한다면 그것은 녹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알곡은 뭐냐? 우리가 화분과 즉 벼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벼를 재배해서 식용으로 쓰는 것은 결국은 완전한 벽실을 성숙시켜서 조곡을 만든 다음에 그걸 껍질을 벗겨서 실제 백미를 먹는 거라면은 우리가 식용 작물인데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익기 전에 먼저 수확해서 가축의 먹이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것은 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이것은 조건을 주었을 때에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 사료작물로는 화분가, 벼에 환기된 옥수수나 귀리나 티머시 또는 콩가, 알프퍼나 또는 클로버 계통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히 사료작물의 이용 목적은 사일리지. 사일리지는 발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일리지 것은 수분이나 양분이 많아요. 수분이나 양분이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건데 결국은 그냥 생초를 가축에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겨울철에는 우리나라에는 생초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원래 생산해서 이것을 사일리지용으로 만들어서 하거나 또는 우리 교재는 없지만 곰포라는 거 있죠. 곰포. 이 곰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흔히 시골에서는 이것을 공룡알이라고 불러요. 원래 이제 공룡알은 모양새가 공룡알처럼 생겼다 해서 공룡알로 부른 건데 원래는 이제 랩 사일리지나 아니면은 베일 사일리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식 이름은 이제 랩 사일리지 또는 베일 사일리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곰포라고 부르고 크기가 크고 그래서 공룡알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부 가을에 벼를 수확하고 알곡을 수확하고 나머지 그 잔해물들을 전부 비닐 랩으로 둘러싸잖아요. 그러니까 랩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랩으로 싼다는 의미에서. 그런데 거기에 발효할 수 있는 첨가제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러한 벼의 잔해물이 가축의 사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발효가 되어서 우리가 사료용으로도 아주 우수한 사료가 되겠죠. 그런 거 청해작물. 청해작물은 푸른 상태로 베는 것이고요. 건초, 약간 말리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녹비는 설명드린 바처럼 토양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보시면 278쪽이 되겠습니다. 콩가도 있고 기타 있고요. 참고하시고 원예작물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과목이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인데 원예학은 따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원예학은 별도의 장을 두어가지고 공부합니다. 이 원예학이 보통 구분해 보면 과수, 채소, 화이거든요. 그런데 화이는 꽃이에요. 플라워. 꽃인데 물론 원예학에서 얘기하는 게
재배학이 들어있겠고 재배학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원예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과목이 한 과목이어도 되는데 우리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시험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 재배학을 시험을 내든 원예학을 시험을 내든 공통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순수하게 원예학 종목 본다면 과수가 뭐 하나에서 두 개, 채소도 뭐 한두 개, 화해도 두세 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5개 정도는 이 원예학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은 차차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접근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작물을 분류해서 생태적 특성에 따른 작물의 분류가 있는데 이것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생태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생존연한인데요. 생존연한이 1년생, 그 다음에 월년생, 2년생, 다년생이 있어요. 이때 1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든 또는 뭐 봄과 여름 사이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든 초기에 수확하든 해를 넘기지 않는 것을 1년생이라고 해요.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관점과 또 원래의 그 작물의 원산지에서 그걸 규정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러나 대략적으로 우리가 채소류는 여기다 1년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이, 고추, 가지, 토마토 이런 것들은 다 1년생이죠. 일반적으로 상추를 분류할 때도 1년생으로 분류를 해요. 옥수수나 감자 다 1년생이죠. 그런데 두 번째 우리 교재에는 제가 뭐 표시를 안 해놨지만 2년생하고 월년생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묶어서 보는 것도 가하지만 이게 분류를 해본다면 월년생은 추파 맹류가 월년생이에요.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에 수확하는 거. 그 다음에 마늘과 양파 이것이 월년생이에요.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맹류나 마늘, 양파의 보험 종기 맹류는 보리, 밀, 호밀, 귀리가 있는데 호밀은 현재 보험 목적물이 아니고요. 보리, 밀, 귀리가 보험 목적물로 보험 대상이 되죠. 마늘, 양파는 당연히 되죠. 그래서 이 전년도에 파종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듬해 6월 31일이 보험 종기죠. 그러니까 6월 31일까지가 보험 종기인데 실제 수확은 그보다는 뭐 보름 정도 또 심지어 빠를 때는 한 달 정도 빠르게 즉 5월 말이나 6월 초면 다 수확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지가 적어서 부족해서 계속해서 작물을 재배해야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수확을 일찍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이런 원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가 맹류나 즉 보리나 밀이나 마늘, 양파는 월년생이다. 겨울을 넘긴다 보시면 되는데 이때 2년생이 뭐가 있냐면은 배추나 무가 있어요. 이러면은 수험생님들은 질문해요. 아니 배추는 보통의 9월경에 모종으로 이식을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수확해서 김장을 담그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또 우리가 2차의 일감을 보게 되면은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이것들은 70일, 80일이면 수확이 가능하죠. 그런데 왜 2년생이라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노지에서 일반적으로 김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오랜 기간 재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배추나 무는 파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온에서
뭐 시설에 재배하든 3개월이면은 완성된 배추나무를 수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2년생이라 하는 건데 그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배추나 무를 이용하는 그 이용의 시기와 원래 배추나 무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들, 생육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파종을 했고 다시 얘들이 종자를 얻기까지가 우리가 작물의 생활환이라고 봅니다. 즉 일대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생활을 봤을 때게 그게 뭐냐면 이 배추나 무를 전년도의 봄이나 이때 파종을 해서 이듬해의 봄 사이에 해를 넘겨서 그때 꽃이 피고 씨알을 맺습니다. 그럼 이 말은 아니 배추도 꽃이 핍니까? 또는 무도 꽃이 핍니까? 라고 말씀을 묻는다면은 저는 당연히 그렇습니다고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배추나 무도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어딘가나 식물들은 다 꽃을 피운다고 보시면 되죠. 물론 뭐 100년 만에 한 번씩 피네, 50년 만에 한 번씩 꽃이 피네 이렇게 뭐 거의 꽃이 안 피는 건 다름없는 그런 식물도 있긴 하지만 거의 식물이라고 하는 건 후세대를 이어가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라면 다 꽃이 핀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배추가 꽃이 피었거나 무가 꽃이 피면 우리가 이용하는 배추로서의 무로서의 상품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배추김치를 담근다, 무김치를 담근다 했을 때 배추나 무는 그렇게 70일, 80일을 재배해서 이용해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꽃이 피기 전에 수확해서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용하는 상황에서는 1년도 채 안 되는 거지만 원래의 이 작물의 생활한적인 관점을 보게 되면은 2년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죠. 그다음 다년생은 물론 이제 과실 사과배 다 단연생인 거 알겠는데 보통의 우리가 채소 위에 있는 경우는 거기 물론 딸기, 국화, 초본류가 있긴 하지만 목초리 있긴 하지만 굳이 거기서 추가해 본다면 호프나 아스파라거스 시험은 아스파라거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연생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출제가 됐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바로 아래 보면은 온도 반응에 따른 분류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물론 여기도 출제가 자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크게 두 가지 나눴죠. 뭘 나눴냐면은 호온성과 혼행성, 호냉성이 있고요. 호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후에 작물의 생육 온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명확하게 제시가 될 겁니다만 이 혼행성은 낮은 온도 여기는 높은 온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행성 작물은 낮은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생육 환경도 낮은 온도에서 생육했다면 이걸 수확한 이후에 저장하는 관점도 낮은 온도에서 저장이 되는데 만약에 높은 온도를 좋아했던 이러한 작물들은 저장하는 과정에서도 일반 혼행성 작물과 똑같이 저장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재배할 때에 같은 온도에서는 재배가 안 되죠. 낮은 온도, 높은 온도야 되니까 저장을 할 때도 같은 온도가 아니죠. 혼행성은 낮은 온도 저장해야 되고 높은 온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 혼행성은 엽채류 즉 잎이나 줄기를 수확하는 엽, 배추나 그렇죠. 뭐 무 또는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혼행성 작물이고요. 보통의 이것은 과채류, 과일이 달리는 채소. 과일 말고요. 과채류는 채소긴 하는데 우리나라 분류법이에요. 채소이긴 한데 열매가 맺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가지과하고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박과하고 가지과는 가지나 토마토 이게 되고요. 박과는 호박이나 수박
이런 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암기하셔야 되죠. 어차피 공부를 하려면은.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여기에서 딸기는 혼행성 작물이에요. 그리고 같은 관데 이 감자는 가지과거든요. 그런데 감자도 혼행성 작물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고구마는 호원성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의 물론 감자를 냉장고에 저장하고 그와 똑같은 온도로 고구마를 저장했다면 며칠 지나게 되면은 고구마는 부패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호원성 작물이기 때문에 감자와 같은 낮은 온도에서 동시에 저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름에 주로 수확하는 가지나 오이나 고추 이런 것들을 보통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과연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 이것들은 저온 장애를 입게 됩니다. 실제 냉장고가 보통의 4도에서 3도, 냉동실이 보통 18도, 15도 영하 그런데 그러면 실제 그러면 우리가 방울토마토 이런 것들을 왜 냉장고에 보관합니까? 라는 말을 했을 때 실제 그게 상온에 두었을 때가 훨씬 더 보관이 잘 된 상태예요. 다만 여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수확하는 시기가 여름이다 보니까 그 온도가 실온은 바깥 온도가 30도면 거의 뭐 25도 실내도 그렇게 하겠잖아요. 그렇게 온도를 저장하는 것은 문제이긴 하나 그러나 이러한 호원성 작물들을 냉장고와 같은 그런 낮은 온도로 저장하게 되면 훨씬 더 저장력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작물들은 보통의 7, 8도, 고구마 같은 경우는 저장실의 온도가 10도씨 정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런 개념 알아두시라. 그래서 시험 문제의 패턴은 그거예요. 형태는 과연 이러한 것들이 동일한 생육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같이 저장이 되는 거냐 아니면 재배 온도를 동일해서 같이 재배되는 거냐 하는 것들의 모든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출제자들은 이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하기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생육 형태에 따른 건데 이건 초기 1회 때 출제가 됐었는데 주형하고 포복형이 있는데요. 분류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형이라고 한다면은 구르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포복형은 땅을 기는 형태를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형은 개체가 하나하나가 이렇게 개체가 따라따라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형이라고 하죠. 뭐 대부분의 작물들은 다 주형이죠. 그런데 포복형은 덩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덩굴을 해가지고 땅을 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토지의 이용도를 놓고 봤을 때 물론 고구마는 많은 수확량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가장 높은 작물이 고구마죠. 그래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만 광합성의 효율을 놓고 본다면 주형 작물보다는 포복형이 광합 효율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즉 최대 연면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고구마는 전부 땅의 바닥으로 향해서 잎이 쫙 뻗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면적의 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벼는 여러 개의 잎들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벼 같은 경우에는 한 포기에 뭐 10장, 15장 이상의 벼 잎들이 세워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뭐 차후의 문제고 또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는 거기까지는 뭐 안 다뤄되긴 하겠지만 다만 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루 형태, 한 그루 두 그루 이렇게 그루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포복 형태는 땅을 기는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주형은 벼 보리와 같이 개개의 그루가 폭에 형성하는 것이고 포복형은 고구마, 호박처럼 줄기가 땅을 기어서 지표, 즉 토양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79쪽에 저항성에 따른 분류에서 내산성,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내산성인 것 같아요. 이 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다, 견디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내구성, 오래 견디다, 내한성, 뭐 가뭄을 견디다, 내냉성, 차가움을 견디다, 뭐 내열성, 열에 강하다 이런 개념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 용어에서 내가 들어있으면 잘 견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출제가 되는 게 내산성이 가장 많이 돼요. 내산성, 산성을 잘 견디는 거죠. 왜냐하면 산성 토양은 우리가 좋은 토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양이 산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작물들이 그 산성이 잘 견딘다면은 이게 상당히 유리하겠죠. 벼나 이런 것들이 강하고요. 약한 쪽은 콩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이 나와요, 이게. 벼는 산성에 강한 작물이다. 그리고 콩은 산성에 약한 작물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기억해야 될 말씀을 잘 기억해서 공부가 잘 되는데 참 사람이 그렇죠, 심리가. 시험만 보면은 이게 헷갈려요. 그죠? 시험만 보면 헷갈린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안 헷갈릴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산이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벼산 할까요? 아니면 뭐 산벼 할까요? 어차피 내는 견디다 뜻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내건성. 건조에 잘 견뎌요. 근데 이때 내건성이 큰 작물은 요수량. 나중에 요즘 공부할 거 중요한 거니까 요수량이 적게 요구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가뭄에 잘 견디는. 그렇죠? 그래서 내건성은 내한성 그렇게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한이란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다. 그래서 뭐 콜드나 쿨 정도가 되고요. 이것은 건조하다. 드라이 음을 가지고 영어 공부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험에 봤을 때에 만점을 준비하려면은 이런 단어들을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아야 만점이 접근되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이제 학교생들하고 미팅이 되면 그때가 제일 강사로서는 재밌는 것 같아요. 좋고 기분 좋고 덕분에 만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참 기쁘죠. 저도 재배학을 하나를 틀렸죠. 물론 이제 지식이 부족해 틀렸던 실수해서 틀렸던 틀린 건 틀린 거니까. 그런데 청출어람이라고 수험생 중에서 오히려 재배학이 만점 나온 걸 보면 참 가르치는 보람은 그런 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한이라는 게 실제 재배학에서는 또 내한성이라는 의미를 추위에 견디다란 말로 쓰기도 해요. 그런데 현재까지 손해평가사의 시험에서의 내한성은 거의 가뭄의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뭐 내용을 보면은 구별될 수 있게 했지만 설령 구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한성이 강하다 그러면은 가뭄에 잘 견딘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셔라. 아셨습니까? 그래서 내건성이나 내한성이나 가뭄이나 또는 한발 그래요. 한발.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등장한 것은 가뭄의 내한성, 내건성. 한발은 잘 등장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혹여 등장한다면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한성이 있긴 하나 우리가 평가사에서의 내한성은 가물다 뜻으로 건조하다, 가물다 뜻으로 사용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가뭄에 잘 견디는 것은 요수량, 물을 요구하는 정도, 그죠? 가 적어요. 당연한 거죠.
사람도 우리가 식물처럼 너는 요수량이 적다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저는 밥을 먹고 나서도 물을 한 잔을 마시고 중간에 또 차 마시고 물론 차는 물이 아닙니다만 또 한 시간도 안 돼서 물 마시고 해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가 누가 액체 준다 하면 무조건 들이마십니다. 근데 반대로 아내는 밥을 먹어도 물을 안 마셔요. 중간중간에 물을 안 마셔요. 요즘에 와서는 조금 건강 챙긴다고 간혹 물을 마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잘한 일이죠. 의사 선생님들도 물을 마셔야 한다 하니 마지막 막판에 다행인 거죠. 근데 하여튼 저는 물을 많이 마시는 체질인가 봐요. 그래서 물을 못 마시면은 답답해 합니다. 굉장히. 근데 반대로 식후에도 물을 안 마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물을 안 마셔도 견디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나는 내건성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저는 내건성이 약하다 이렇게 하진 않지만 식물로 봤을 때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이죠. 있다. 요것을 기억해 두시면 우리가 차후에 소환평가사가 자연재해를 입은 작물들을 조사하는데 그때 자연재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니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건성이 강한 작물은 가장 강한 게 기장이에요.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수수, 그 다음에 옥수수 이렇게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여기를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 물론 옥수수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요구도가 많은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은 이게 호박이 시험에 나오는데 호박보다 더 많은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지만 우리 평가사 시험에서 실전에서는 호박이 많이 나와요. 여기 가장 요수량이 큰 건 뭐냐? 밭에서 또는 논에서 자라는 것 중에 명화주라는 거, 명화주.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명화주가 요수량이 가장 크다라고 정리해 두시고 그러나 명화주가 없으면 호박이 가장 크다. 이렇게 물 요구도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 요구도가 많다는 얘기는 감을 때 물을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벼는 한 중간쯤 있어요. 벼는 기장, 또는 수수, 조, 옥수수 이런 것들은 요수량이 적다. 그러니까 건조에 강한 것들이 또 한편으로 높은 고열에도 잘 견디죠. 그래서 내열성, 즉 고온에도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내습성, 뭐 벼는 물속에서 평생을 견디니 물속에 사는 애들이라 잘 견디죠. 연 알죠? 연꽃, 미나리 같은 것들은 거의 뭐 내습성이라고 하기는 민망할 정도로 원래 내습이란 말은 그렇게 토양이 젖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벼는 뭐 일생 동안을 물이 담그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예 침수가 된 상태잖아요. 뿌리 자체가. 뭐 그러나 참고를 해두시고 그다음에 내염성, 염분 즉 간척지 이런 데 강한 거 모카, 그다음에 사탕무 또는 뭐 이런 것들이 내염성이다. 내풍성은 그거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한성은 가을에 파종해서 겨울 지내는 것들, 보리, 미 같은 거, 즉 맹류나 시금치도 보통에 겨울에 파종을 하죠. 가을에. 그래서 이듬해서 수확을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배 이용 면적에 대해서는 뭐 용어만 정리하시면 돼요. 대파라고 하는 것은 대신해서 파종하는 거, 대신해서 뿌리는 거기 때문에 주작물이 재해로 인하여 재배를 못했을 때에 대용하여 뿌리는 작물을 대파라고 한다. 구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구제한다는 뜻인데 실제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이 구황 작물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뭐 경영면에서 토양 보호면에서 피복 작물 같은 거 녹비 작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81쪽에 보면 이제 재배 환경이 등장하는데 한번 볼까요? 환경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작물에 있어서 재배 환경을 정리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일 먼저 토양이 있죠. 물론
무토양 재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토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수분이 있어야 되죠. 수분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온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빛도 중요하죠. 왜? 빛은 광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다 공부하겠지만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매일 음식을 먹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광합성 하는데 우리가 뭘 주지도 않는데 먹는다 그런 개념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다는 개념은 그 먹음으로써 그를 통해서 양분을 얻고 그래서 생리활동을 대사활동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얻고 그 양분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양분을 그대로 얻은 걸 다 써버리면은 인간이 작물을 재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널려 있는 식물들은 자기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든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배하는 재배적인 작물들은 너희들이 벌어서 너희들이 쓰는 것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남겨두어라. 얼마만큼 남겨두을까요? 많이 남겨두어라. 얼마만큼 남겨둘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남겨두어라. 그런데 뭐 그 원하는 것을 제시 안 하니 아무튼 남겨두겠죠. 우리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바로 동화물질의 축적, 동화물질의 저장, 동화물질의 산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장물질의 산물로서 감자, 고구마, 배추, 상추, 양 뭐 다 먹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벼도 동화된 양분을 저장했기 때문에 벼라고 하는 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외부적 음식을 통해서 양분을 얻지만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얻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도 이러한 빛에 의해서 탄소 동화작용, 즉 광합작용을 한다면 매일 먹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사람은 세 끼를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전부 이 재배 환경이다. 그러면 토양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온도도 있어야 되고 양분도 있어야 되고 빛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다 재배 환경적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수분이나 온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토양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확률로 봤을 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아두어야 어느 때에 시험에 나오더라도 그죠? 만족할 수 있죠. 이런 거예요. 보통이 우리가 과목을 전략을 짤 때 1과목은 2차보다 좀 쉬우니까 1차는 과락만 면해서 어쨌든 합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의 전략들은 저에게 공부를 하지 않는 재배학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들은 재배학은 과락만 면하면 된다. 근데 과락 면하면 맞죠? 25개에서 10개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다른 과목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락 40점에 평균 60점이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는데요. 다른 과목을 80점씩 맞을 수 있다면야 뭐 재배학을 40점 맞는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합격하면 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나 재배학을 공부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재배학을 공부함으로써 다른 과목에 부담을 안 주는 거. 오히려 다른 과목에 더 점수를 나눠줄 수도 있겠고. 두 번째, 실제 평가사가 되어서 현장에 가시게 되면 물론 상법도 중요하고 재보험 법령도 활용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 계약자인 농가와 만나서 대화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재배학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계약자에게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왕 공부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같이 몇 시간씩 뭐 투자해서 공부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좀 정확하게 하셔서 공부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러한 것들이 재배 환경인데 제일 먼저 무엇이 나왔냐? 바로 토양이 나왔다. 그럼 지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힘이죠. 그래서
지력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땅의 힘이 좋냐 나쁘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힘이 좋아야 작물이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무토양 차후에 공부하겠지만 무토양 재배를 한다면 뭐 토양의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 무토양 재배도 본질은 토양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우주선에서 재배하는 공중 재배나 이런 것들은 뭐 아예 토양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실제 과학기술의 발달은 땅도 없이, 그리고 어떤 의지할 데 없이 오히려 공중에다가 어떻게 매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중에서 감자가 열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놀랍죠.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이제 적절한 양분이나 온도나 수분이나 이런 것들 공급해야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공중에서 감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요리할 때에 감자 2개만 가져와. 그러면은 거기 있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감자 뚝 2개 따 가지고 요리한다고 생각해 보면 참 그것도 나름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땅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지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고요. 이때 토성, 차후에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넘어가게요. 토성을 보면 양토를 중심으로 해서 사양식을 일단 쓰겠습니다. 사, 양, 식. 그러면 중간에 하나 시켜야 돼요. 사와 양을 합해서 사양토. 여기서 식이 올라가죠. 식양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크게 토양 5개 나눠요. 나누는데 이 나누는 기준이 뭐냐? 점토 함량. 뒤에 나와요. 있으니까 점토 함량이 얼마이냐로 사토, 그다음에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점토 함량의 구분으로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함량 때문에, 점토 함량이 많고 적기 때문에 그 토양의 성질이, 수분이 잘 배출되고 공기가 잘 유통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수분이 잘 안 빠지고 공기 유통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모래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 모래다. 그러면은 모래가 많다는 것은, 모래가 많아. 왜냐면 점토 함량이 12.5% 있죠. 미만. 12.5에서 25.0 이렇게 이제 12.5를 추가해요. 그러면 25에서 0에서 30 얼마예요? 37.5죠. 얼마입니까? 30.5에서, 그러니까 12.5만 기억하시면 돼요. 50% 되고요. 50%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점토 함량이 50%니까 그죠? 진흙 성분이 많은 것이고, 이것은 점토 함량이 12.5%니까 모래 성분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럼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래 땅은 물이 쑥 빠지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공기나 물은 잘 빠지죠. 그런데 거기에 반대 급부는 뭐예요? 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뿌리 같은 경우도 직근은 쫙쫙 뻗어요. 미끈하게. 잔털이 잘 안 생기죠. 그러면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좋아요. 다만 작물들이 이렇게 빨리 성장하게 되면은 조직이 연하고 저장력이 떨어져요. 저장력이. 그러면 점토 함량이 제일 많은 식토는 어떠느냐? 이게 물이 잘 안 도망가요.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그죠? 진흙이 많은 성분이 좋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뿌리털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뿌리 채소들은 반듯하게 뻗지를 못해요. 그게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이 식토는 점토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물이 적당할 때는 괜찮아요. 문제는 건조해진다. 자꾸 건조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흙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뿌리들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사람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듯이 식물도 뿌리가 튼튼해야 생육을 할 수 있어요. 뿌리가 죽으면 식물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생육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땅속의 일이라
사실은 사람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작물을 재배하는 기간 중에 땅을 파볼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땅을 파서 이제 토양의 상태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점토 함량이 많으면 결국은 건조해져 버리면은 마치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 뿌리가 다 끊어지고 식물이 죽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물의 재배는, 그렇죠? 물론 그게 채소냐 과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과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사양토나 양토 이쪽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러니까 양토도 좋긴 하지만 약간 물빠짐이 좋은 사양토,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물빠짐이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몇 년 동안 뿌리를 땅속에 박아야 되죠. 만약에 1년생 같은 경우에는 뭐 수확해버리고 다시 또 재배하니까 그 뿌리가 받는 영향력은 좀 적은데 오히려 과수 같은 경우에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훨씬 더 물빠짐이 좋아야만, 그렇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사양토와 양토 정도가 토양으로서는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토양 구조도 있고요. 차차 공부하겠고, 그 다음에 토층, 작토가 깊어야 되죠. 그래야 뿌리가 잘 뻗을 테니까 양분의 함량이 충분하며 심토까지 깊은 토양을 심토라고 해요. 투수성, 물도 잘 빠지고 투기성, 공기도 잘 통한다. 토양 반응은 차차 이제 산성에서 공부하겠지만, 그렇죠? 산성 공부겠지만 우리가 pH 7을 중심으로 해서 7.0이 중성이라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산성,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칼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1에서 7까지, 7에서 14.0까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수소하고 수산기 함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성은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이 커요. 다시, 숫자가 작을수록 산도가 높겠죠. 왜냐하면 여기 1에 출발하니까. 그런데 알칼리는 숫자가 커야 알칼리가 강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물은 물론 우리 교재에도 내산성에서 공부를 했지만 산성이 강한 것이 있고 산성을 싫어하는 게 있긴 해요. 근데 보통의 작물들은 어디냐 자라는 정도가 약산성이나 미산성,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여기에서 약산성이나 미산성인데, 산성의 중성이 가깝게 될 때, 지나치게 6이나 6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6.5 정도, 여기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양이 산성화가 됐다면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위쪽으로 끌어올려 주는 건 석회, 칼슘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것은 황입니다. 그래서 산성을 조정하는 거하고 알칼리성을 조정하는 게 달라요. 다른데 대부분의 시험은 여기입니다. 산성화를 중심이기 때문에 산성화 됐을 때 산성화를 교정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주로 이제 나온다면은 칼슘을 넣는다. 물론 칼슘만이 무조건 유일한 대안책은 아니고요. 다른 방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하나씩 공부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반응을 보니까 중성의 약산성, 그러니까 여기죠. 지금 6에서 6.5, 7 사이에 있는 여기가 작물이 생육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토양 산도다. 그런데 지나치게 산성화됐거나 지나치게 알칼리 되어 있다면, 알칼리 좋아하는 게 거의 없어요. 알칼리는 7.0 이상이 돼서 작물이 잘 자라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중성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산성 쪽에 가까운 이것을 좋아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82쪽을 보면은 유기물 무기성분, 유기물은 중요. 비례 3요소만 체크해 놓을까요? 질소, 인산, 칼륨인데 차후에 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질소하고 인산, 칼륨에서 질소는 N이고요, 인산은 P고요, 칼륨은 K인데 이때
주로 영양생장기 차후에 공부할 거예요. 영양생장기에서 여기는 생식생장기 차후에 작물의 생활한에서 공부할 건데요. 어쨌든 이게 질소를 나중에 공부를 한번 할 거예요. 이제 중요한 비료 성분이니까. 근데 성장할 때는 이 질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꽃을 피우면 개화 이후에는 인산이나 칼륨, 시비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선은 거기에 비료 성분 세 가지는 좀 체크를 해두시고 차후에 토양 수분, 토양 공기, 미생물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시간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25문항을 다 해결하려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하게 따라오신다면은 여러분들 언젠가는 또 농업 전문가가 돼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